Filii hominis, bone faciem tuam contra Gog, terram Magog. 홍수가 들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13세기 중반 유럽이 그러했다. 별다른 외침의 징후도 없었고 교황과 왕들은 십자군의 성전이 가져다 줄 이익을 가늠하기에 몰두해 있었다. Usque ad eum diem, quo intravit noi in arca. 그러나 그것은 홍수로 제방이 터지기 전에 정적이었다. 거대한 홍수는 유라시아 대륙의 깊숙한 곳에서 타타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폴란드 남부 도시 크라코프는 중세 폴란드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다. 해마다 4월이면 시민들은 타타르, 즉 몽골군의 침공을 상기하는 거리 행진을 시작한다. 라이코닉이라는 민속 축제다. 몽골군 장수로 분장한 사람이 이날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의 방망이를 맞으면 행운이 온다는 속설이 있다. (1241년) 봄 몽골군이 폴란드를 급습했을 때 크라코프의 뱃사람들이 몽골군에 맞서 싸웠다고 한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 속에 군인뿐 아니라 평민들도 전투에 나서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800년 전의 전쟁 기념 행사가 민속 축제로 자리 잡아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모두들 타타르 사람처럼 꾸몄죠. 이것은 승리의 축제입니다. 라이코닉은 타타르와 싸워 승리한 기념 행사죠. 크라코프 시민들에게 몽골의 침공을 상기시키는 것이 또 있다. 바벨 광장 시계탑이 매시간 정시를 가리키면 광장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그것이다. 탑에서 침공을 알리던 나팔수가 취조 중에 몽골군의 활에 맞아 죽었던 일을 기억하기 위해 지금도 나팔 소리는 중간에 뚝 끊어진다. 몽골의 침공은 그들에게는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홍수는 1206년 유라시아 신부에서 몽골이라는 유목민 부족이 주변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면서 시작됐다. 몽골 고원을 차지한 그들은 곧장 정복전을 펼쳐 중앙아시아의 서요와 서하, 중동의 강대국 호라즘, 동북아시아의 고려와 금을 병합하고 이어서 여러 공국으로 분립했던 러시아를 정복했다. 몽골의 다음 목표는 필연적으로 유럽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럽의 교황과 제후들 중 거대한 홍수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예감한 사람은 없었다. 유럽인에게 있어 그것은 이상한 전쟁이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고 침공의 목적도 알 수 없었다. 수많은 성체가 공격받고 파괴됐다.
그러나 그들은 점령은 하지 않고 계속해 진군만 거듭할 뿐이었다. 유럽인들은 몽골군의 다음 목표를 짐작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피신할 기회도 잡지 못했다. 타타르가 이 땅에 침략했을 때 엄청난 파괴를 자행했습니다. 타타르의 침략에 앞서 사람들은 이런 항아리 속에 돈을 숨겼습니다. 이 항아리는 무이의 한 우물에서 발견되어 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몽골군이 침공하자 황급히 피난길에 올랐던 귀족이 숨겨놨던 것으로 그 속에는 수많은 은화가 가득 들어 있었다. 다급했던 당시의 피난 상황을 짐작해 해준다. 판논 할머스도원은 몽골군의 공격을 받았던 성체들 중 현존하는 건축물의 하나다. 13세기 이후 수차례 개축했으나 몽골군 침략 당시 구조가 아직 남아있다. 이 문은 타타르 침공 시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타타르는 이 문을 바깥에서 볼 수는 있었지만 점령을 못하는 바람에 성당 내부로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성당의 내부로 들어가서 중세 시대의 건축물 중 가장 아름다운 기념물을 보겠습니다. 이 성당은 1244년 타타르의 강력한 공격에 대항하여 40여 명의 수도사들과 주민들의 영웅적인 저항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타타르는 이 성당을 점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많은 지방 성당들이 타타르의 강력한 공격의 와중에 초토화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중세 건축의 걸작품은 파괴되지 않았고 몽골군은 포위를 풀고 사라졌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함락되지 않은 적의 배후를 둔 채 진격하는 몽골군의 전투 방식이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자신이 이겼는지 졌는지조차 판별할 수 없었던 것이다. (1241년 2월) 몽골군은 드네프르 강을 따라 진군을 시작한다. 그것은 농사가 시작되는 초봄으로 정착민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시점이었다. 몽골군의 유럽 침공은 북유럽에서 먼저 시작됐다. 폴란드가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북쪽의 리투아니아와 동부 프러시아에도 소규모의 몽골군이 출몰했다. 그 직후 실레지아에 수많은 몽골 기마 군단이 집결했다. 당시 실레지아의 수도였던 리그니츠도 몽골군과의 전투를 잊지 않고 있는 곳이다. 헨릭 2세 성당은 해마다 4월이면 전쟁 기념 미사를 연다. 몽골군의 침략에 맞서 게르만 기사단을 이끌고 싸우다 전사한 헨릭 2세를 추모하는 미사다. 성당 앞에는 그때 몽골군 장수 바이다라의 목상이 세워져 있다. 전황조차 알 수 없는 혼돈 속에 유럽의 제후들은 리그니츠의 결전으로 자신들이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출전한 5만의 기사들 중 전사자 4만, 귀를 담은 부대가 9개나 됐다고 전해진다. 몽골군이 어디서 왔으며 어떤 종족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럽인이 받은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몽골군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 타타르라 부른다는 사실뿐이었다. 타타르는 지옥이라는 말로 해석됐다. 중세 유럽을 지배하던 교회 역시 몽골에 대한 정보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교회는 몽골의 침공을 인간의 타락을 벌하는 신의 채찍으로 해석할 뿐이었다. 몽골군이 북유럽을 휘젓고 다니던 그때 또 다른 몽골군 일단이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 동유럽의 강국 헝가리에 나타났다. 헝가리와 북유럽의 상황을 연결시켜야 비로소 몽골군의 전쟁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 프러시아, 실레지아, 보헤미아의 왕족들은 모두 복잡한 정략 결혼에 의한 인척 관계에 있었고 이들 국가 간의 경계 역시 모호한 상태였다. 따라서 한 나라를 공격할 경우 인접국으로부터 측면을 찔릴 가능성이 컸다. 이 같은 판단 아래 명장 수베데이는 유럽의 왕들을 자신의 영토 수비에만 묶어놓기 위해 전력 분산의 위협을 감수하고 진군로를 나누었던 것이다. 주력은 남쪽 헝가리로 진격하고 이진은 폴란드로 향했다. 이진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 본진은 폴란드를 관통하고 다른 하나는 본진의 측면을 엄호하기 위해 북쪽 리투아니아, 동프러시아를 거쳐 실레지아에 집결한 뒤 마지막으로 헝가리에서 주력과 합류키로 했던 것이다. 따라서 몽골군에게는 개별 전투에서의 승패보다 승부처에서의 병력 집결 타이밍이 중요했던 것이다. 배후에 적을 남겨두고 진격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몽골의 주력과 헝가리군은 부다페스트 동쪽 무희평원에서 일전을 겨룬다. 무희평원에는 그때의 전투를 상기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 헝가리 민족의 존립을 위해 헝가리의 왕과 신민들은 기독교 수호의 최전선인 여기서 야만인들과 싸웠다. 주님의 영광 안에서 그들은 영원한 자유의 삶을 누리리라. 벨라 왕이 이끄는 헝가리군 6만 대군은 몽골군보다 먼저 무희평원에 집결해 침공에 대응했다. 유럽의 파수꾼 역할을 자처하던 동유럽의 강국 헝가리로서 최대한 신속하게 침략군 퇴치에 나섰던 것이다. 몽골군은 사흘 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 새벽에 모습을 드러냈다.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다. 결전은 무희평원을 가로질러 흐르는 서요 강변에서 벌어지게 된다. 이곳은 중세부터 동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요충으로 당시 서요강에는 다리가 있었으나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폭격으로 파괴됐다고 한다. 여기에 연결되는 이 길은 중세시대 교역로로 이용되었으며 이 길 뒤편 저쪽에서 헝가리와 몽골군이 싸웠습니다. 몽골군은 밤중에 다리 아래쪽과 다리 위쪽으로부터 강을 건너 강변 후위에 떨어져 있던 헝가리군과 대치했습니다. 헝가리군은 서요와 허요 두 강 사이에 진을 쳤고 몽골군은 서요강 건너편에서 나타났다. 몽골군 총사령관이었던 바투는 헝가리군이 펼친 진을 보고 우매한 진영이라며 그 결함을 지적했다고 한다.
바투의 지적은 전투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난다. 짧고 격렬한 돌격전이 전개됐다. 전투 초반은 헝가리군이 우세한 양상이었다. 밀리는 듯하던 몽골군이 후퇴하기 시작했고 기세가 오른 헝가리군은 추격에 나섰다. 이것이 함정이었다. 전투 초반 돌격전이 전개되고 있을 때 뒤에 처져 있던 몽골군 후위가 우회하기 시작했는데 추격전에 정신이 없던 헝가리군이 상황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사방이 포위된 뒤였다. 헝가리군은 몽골군 포위망의 허술한 지점을 찾아내고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이 또한 몽골군의 계산이었다. 포위망을 벗어나려던 헝가리군의 진용이 허물어졌고 그나마 포위망을 뚫은 병력은 허요강에 막혀 대부분 괴멸됐다. When it came to warfare, their secret was 전쟁에서 that they used 몽골군의 전투 exactly 비결은 the same tactics 사냥에서 체득한 in 전술을 warfare 적용했다는 that they 것입니다. previously used in hunting. For 예를 들어 example, 해마다 겨울이 the annual 되면 winter hunt, 사냥을 하는데 a great 말을 탄 circle, 병사들이 거대한 원으로 of 사냥감을 soldiers on 포위합니다. horseback, around an 그리고는 area to press 점점 the 원의 game, 크기를 좁혀서 in 최적의 further 장소까지 to, 압박해 갑니다. get it to a position where it could be killed. This 이 great 원형 encircling 사냥법이 hunt 그대로 was 전투에 also 적용된 used as a 것입니다. tactic in warfare. 벨라 왕의 6만 대군은 괴멸당하고 왕은 목숨을 건져 아드리아의 방향으로 도주했다. 곧이어 헝가리 수도 페스트는 몽골군의 수중에 떨어졌고 헝가리를 함락시킨 몽골군은 서쪽으로 진군을 계속했다. 이듬해 몽골군은 알프스가 바라보이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부근까지 진격했다. 그리고는 그해 겨울 호련히 사라졌다. 느닷없이 나타나 지울 수 없는 충격을 남긴 뒤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우리는 신의 구원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그들 전쟁 기계는 다시 나타날 것인가? 유럽인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다. 왜 그때 입은 피해가 충격과 정신적 외상으로 남는지를 생각하는 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징기스칸이란 이름을 듣거나 몽골의 기마병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도 어떤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것은 과거 그들의 습격을 받았던 도시의 사람들이 느꼈던 것과 같은 것이겠죠. 난 이것이 공간에 관한 논의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체스의 말들은 정해진 역할을 갖고 정해진 출발점과 목표점을 향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체스의 공간은 구획지워진 닫힌 공간이다. 정창민의 공간 개념이 이와 같다. 바둑의 돌은 정해진 출발점 없이 허공에서 등장한다. 그 역할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정된 목표점 없이 움직인다. 따라서 바둑의 공간은 열려 있다. 그것은 유목민의 공간 개념에 비유된다. 체스와 바둑의 예를 통해 우리는 공간이 어떻게 다르게 상정되고 다르게 그려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창민이 체스의 공간과 관계 있는 것에 비해 유목민의 생활 양식은 다양한 공간 속에서 훨씬 확산적이고 개방적이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이어서 결코 정확히 규정되지 않습니다. 유목민의 공간 유라시아 초원. 구획지어지지 않은 개방된 공간이 바로 이곳이다. 여기서는 이질적인 것들이 쉽게 포용되고 교류된다. 유라시아 대륙은 이 열린 공간, 즉 유목민의 공간과 그것을 둘러싼 닫힌 공간인 정착민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유목민의 공간이 대륙 한가운데 자리 잡고 그것을 둘러싸 동서 두 개의 정착 문명이 자리 잡은 양상이다. 내가 처음 이 지역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난 동서 유라시아 두 지역의 제국과 도시의 성장을 각각 별도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따로 떨어진 이 두 지역의 도시들이 동시에 커지고 또 작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의 수송과 통신 수단이 발전하기 훨씬 이전에 도시들이 동시에 커지고 동시에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에는 작용하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동조화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 그것은 제국의 규모에도 적용되는 현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국의 규모와 도시 인구의 크기는 완전히 별개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동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중앙아시아의 초원 유목민의 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중앙아시아의 양끝, 즉 중국, 유럽, 서아시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기되는 하나의 가설은 이러한 동조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교역이고 그것도 상당히 효율적인 교역이었다는 것이죠. 거대한 규모를 가진 몽골 제국을 이 기준에 맞춰보면 그것은 동조화의 정도를 증폭시키게 됩니다. 동서아시아를 연결한 유일한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볼 때 거기는 어쩔 수 없는 편견이 있게 된다. 역사상 유일한 세계 제국도 그런 점에서 정확한 평가를 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Wherever I went to a museum, 박물관에 갈 때마다 나는 뭔가 대단히 아름다운 작품에 이끌려 가까이 가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지없이 13세기 중국, 한국, 중동, 그리고 이탈리아 등지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13세기 서유럽에서 중국에 이르는 여러 도시들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과는 다른 엄청난 잉여 가치가 산출되어 이러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데 쓰인 시기였던 것이죠. 잉여는 교역의 산물이다. (13세기) 몽골 제국 출현 직전 동서를 잇는 교역로는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해양 루트였다. 향료의 길이라 불리던 이 교역로는 인도양의 항구 도시를 연결해 중국에서 이집트까지 항해 기간이 2년 반 걸리는 장거리 교역로였다. 당시 유라시아는 지역마다 여러 세력들이 분립해 상인들의 여행이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몽골 제국의 성립은 이러한 상황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중앙아시아가 통합됨으로써 비단길이라 불리는 빠른 육상 교역로가 기능을 회복한 것이다. 스테베 유목민들은 지방 세력들의 간섭을 막음으로써 교역을 원활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칸이 교역을 방해하지 말라 하고 한마디 하면 교역은 물 흐르듯 하게 되는 것이죠. 한 마패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 압둘라의 명이다. 따르지 않는 자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교역을 도우라는 몽골 제국 의지의 표현이었다.
비단길의 부활 결과 두 개의 교역로가 병존함으로써 하나의 교역로가 봉쇄돼도 다른 것에 의해 보완될 수 있었다. 이전에는 한 지역의 정치적 불안이 교역로 전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교역로의 유연성에 의해 그러한 파급 효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 The importance of the Mongols is by completing that 몽골의 circuit 중요성은 and offering the alternate 중앙아시아를 통과하는 대체 교역 루트를 열어 교역의 고리를 완성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and probably the last time. 중앙아시아와 중국이 통합된 것은 몽골의 정복으로 세워진 원왕조가 were unified 처음이자 under the 마지막이었을 Yuan 것입니다. dynasty through the Mongol conquests. 이후 그 통합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3세기의 통합된 발전은 유례없는 것이었습니다. confluence of development. (13세기의) 세계 질서는 여러 문명권이 얽혀 각자 역할을 수행하고 교역 도시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된 결과였다.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 조로아스터, 기타 군소 문명권이 모두 이 질서에 편입돼 교역과 생산에 참여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세계 질서를 세계 도시의 군도라 부르기도 한다. 중세 유럽의 정치 외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교황이었다. 교황청은 파문과 종교 재판을 무기로 유럽의 왕들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었으며 이탈리아 각 도시들의 분쟁에 관여해 세속적인 세력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당시 교황 인노센트 4세는 적극적인 활동가로 몽골 제국과의 외교적 관계 수립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1245년 카르핀이라는 수도사를 비밀리에 파견해 몽골 제국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했다. 카르핀이는 갖은 고생 끝에 카라코람까지 가는 데 성공했고 2년 후 몽골 황제의 서신을 가지고 귀환했다. 그 서신이 바티칸궁 문서보관소에 소장돼 있다. 교황과 유럽의 왕들은 입궐해 복종을 표시하라. 세계의 군주에게 복종키를 거부하는 자는 소탕될 것이다. 몽골 제국은 세계 국가며 다른 국가와 군주들은 이 제국의 잠재적 일원이라는 이른바 세계란 관점이 거기에 이미 내포돼 있었다. 서신의 내용뿐 아니라 서신 그 자체도 교황을 놀라게 했다. 종이라는 신소재, 그것은 물리적 충격에 이어서 다가온 문화적 충격이었다. 그 후 이탈리아 장인들은 갖은 노력 끝에 종이 생산에 성공하게 된다. 교황이 처음 종이를 본 뒤 100년이 지난 뒤였다. 이탈리아 최초의 종이 원료는 걸레와 헝겊이었다. 먼저 헝겊을 잘게 썰고 찧어서 물에 탄 다음 액상 원료를 만든다. 원료만 다를 뿐 공정은 중국과 비슷하다. 처음에는 쌀을 접착제로 쓰다가 동물성 악효를 첨가하는 방법이 고안돼 튼튼한 종이가 생산됐다. 걸레종이는 당시 대단히 귀한 고가품으로 지금도 파브리아노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다.
종이는 값이 비싸기는 했지만 젤라틴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파브리아노의 제지 기술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종이의 생산으로 지도 제작이 활발해져 마침내 유럽에 최초의 세계 지도가 등장한다. 지도는 서유럽에서 시작해 타타르 즉 몽골 제국에 이르는 길을 표시하고 있다. 이전 유럽인에게 있어서 설화와 풍문의 세계였던 동방에 관한 지식이 축적된 결과였다. 아직도 동방박사 이야기, 시바의 여왕 등 성서의 전통이 남아 있었으나 동방으로 가는 구체적인 정보도 실려 있다. 중국으로 가는 카라반은 사라에서 시작된다. 가장 동쪽에 몽골 제국의 황제 쿠빌라이가 묘사되어 있다. 모든 타타르 중 가장 강한 지배자가 세계 모든 황제 중에서 가장 부유하다. 말하자면 지도는 부의 소재와 그것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는 중세 유럽에서 가장 먼저 열린 공간이요 유럽에서 부를 가장 먼저 축적한 곳이었다. 동방으로의 교역로가 열림으로써 가장 큰 덕을 본 것은 베니스, 제노아 등 이탈리아 교역도시 상인들이었다. 그때 교역품을 생산했던 장인들의 후예가 지금도 무라노 섬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유리 공장. 이탈리아의 주요 수출품은 유리 제품이었다. 마에스트로, 즉 장인들은 지금도 옛날 방식으로 수제품을 만들어낸다. 이탈리아 유리 수출의 역사는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간다. 로만 그라스라는 이름의 유리잔은 실크로드를 따라서 당나라를 거쳐 신라에까지 팔렸던 것이다. 유리는 당시 가장 부가가치가 큰 상품으로 로마 제국 시대부터 동방무역에서 중요한 수출품이었다. 중앙아시아 교역로가 열리면서 유리 산업이 발전해 구슬에서 안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리 제품이 동방으로 수출됐다. That Europe was then a latecomer. 당시 유럽은 유럽의 패권 시대 이전에 존재했던 대단히 역동적인 중동, 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시스템에 후발주자로 편입하여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베니스 상인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반은 중개무역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수입품이 비단이었다. 시세로가 로마인의 사치를 개탄할 때 지적했던 동방의 비단. 비단은 1000년 이상이나 동서무역의 주 품목으로 자리 잡아왔다. 비단에 이어 중세부터 주요 품목으로 등장한 도자기. 유럽인들은 수입한 도자기에 금과 백금을 둘러 장식했다. 도자기는 보석과 동격이었던 것이다. 향료는 주로 인도양 항로를 통해 수입된 품목이었다. 소금으로만 육류의 맛을 내던 유럽인의 식생활에 있어 향신료는 없어서는 안 될 품목이었다.
후추는 은과 맞먹는 값에 거래됐고 화폐로 쓰이기도 했다. 교역 도시들은 교역로 확보를 위해 해군 육성에 주력했다. 현재 베니스 외곽의 해군 공장은 그때 지중해를 누비던 갤리선을 건조하던 곳이다. 베니스에 있어서 이 공장의 중요성은 도시를 방어할 뿐 아니라 교역에 필요한 새로운 길, 즉 해상 교역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니스를 통해 유럽의 재화를 동방의 나라들로 실어가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갤리선은 기동력이 우수하고 조종성이 좋아 복잡한 베니스와 지중해의 해로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 이탈리아 해군의 주력함 역할을 했다. 갤리선의 성능을 한 차원 높여준 것이 화포와 나침반이었다. 나침반은 900년경 중국에서 발명돼 자침의 형태로 항해에 이용돼 오다가 11, 2세기경 나침반으로 발전해 모든 선박에 일반화돼 있었다. 몽골 제국 시대에 이탈리아로 전해진 나침반은 갤리선의 항해수를 결정적으로 발전시켰다. 화약이 발명된 것은 650년 무렵 중국이었고 화약을 전쟁에 이용한 것은 몽골이었다. 몽골은 화약으로 폭약 탄두를 만들고 투석기의 투척력을 증대시켜 정복전에 활용했다. 몽골군의 금속재 총통 제작 기술이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로 전래됐고 그것을 발전시킨 이탈리아는 유럽의 화포 선진국이 된다. 동방의 선진 기술은 모두 몽골 제국 시기에 유럽으로 전래됐다. 기술로 얻은 힘과 교역으로 얻은 부로 유럽은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된다. 몽골이 전파한 총포에 의해 결국 몽골 자신의 군사력 우위가 소멸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몽골 제국의 수도 하라호름 가는 길. 울란바타르에서 400km 거리지만 도중에 마을은 없다. 딱 한 곳, 여행자가 쉬어갈 수 있는 천막 휴게소가 있다. 몽골 제국 시절 유라시아 초원을 관통하던 교역로 곳곳에 50km마다 있었던 역참이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무런 기록과 흔적조차 남지 않았기에 세계사에서 한 번밖에 없었던 세계 제국이 사라진 원인도 밝히기가 쉽지 않다. Here, historians are not in agreement. 여기서 사가들의 견해는 달라집니다. 나는 내 저술에서 몇몇 원인을 피력한 바 있는데 13세기 세계 체제의 와해 원인은 흑사병의 확산 때문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해 왔습니다. 패스트는 현재 초원의 풍토병처럼 돼 있다. 그러나 패스트의 발상지는 중국 남부와 동남아의 더운 지역이다. 몽골군이 운남과 미얀마 지역을 원정했을 때 흑사병이 유입돼 세계 각지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1340년 호북성에서 출현한 패스트로 인구 90%가 사망했다. 패스트는 이후 중국 전역으로 확산했는데
시체가 길가에 쌓여져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인구를 감소시켰다고 한다. 흑사병은 14세기 중반 구축된 해상 교역 루트를 따라 굉장한 속도로 확산했다. 1346년 이집트와 소아시아, 중동 지역을 휩쓴 페스트는 이듬해 유럽으로 번져 5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감소시켰다. (1351년) 유럽에서 사라진 흑사병은 다시 육상 교역로를 따라 내륙 아시아로 전파된다. 초원에 퍼진 페스트는 이곳에 정착해 이후에도 2세기 이상 초원 유목민을 괴롭히게 된다. 유라시아 초원의 유목민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고 그 결과 정주 문명권에 대한 유목민의 대항력이 손상된다. The mortality amongst the military 몽골군의 forces 치사율이 of the Mongols 어떤 should have 다른 been 곳에 비해 higher 가장 than 높았음이 for anyone 틀림없습니다. else. And since 그리고 the Mongol 몽골 Empire 제국이 was 군사력을 dependent 바탕으로 on 하고 its 있었기 military 때문에 force, 군대가 질병에 the 의해 fact 피해를 that 입었다는 사실은 힘의 중심이 armies 약화되었다는 것을 suffering 의미했을 from the 것입니다. disease, would mean a weakening of the central power. 흑사병은 중앙아시아 교역 루트를 교란하기 시작했고 흑사병으로 쇠약해진 몽골 제국은 1368년 명에 의해 축출된다. 제국의 와해 이후 여러 국가가 분립했다. 그러나 교역로의 쇠퇴는 세계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 There were economic depressions. 세계 전역의 경제가 불황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Chinese economy, 아시다시피 중국의 경제는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고립주의와 분립주의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더욱 농업 중심이 되고 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이집트는 엄청난 불황에 빠져서 통화 가치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유럽 역시 깊은 불황에 빠집니다.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더 이상 르네상스를 구가하지 못하고 더 이상 위대한 그림들을 창조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으로 하여금 대서양에 초점을 맞춘 독자적인 체계를 만들어낼 여지와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가도 초원과 돌무더기밖에 보이지 않는 길. 몽골은 아이러니의 제국이다. 유례없는 제국이 자신에 관한 몇 줄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도 그중 한 가지다. 제국의 도읍지 하라호름. 대제국의 흔적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풍경. 흉노 이래 유목제국을 세운 모든 민족들이 원향으로 삼아왔던 곳. 세계의 모든 부가 모인 곳이라는 황금향이라 불리던 곳이 여기다. 유목민의 삶은 과거의 자취에는 큰 무게를 두지 않는다. 현재 처한 상황에 최선의 대응을 할 뿐이다. 그것은 항상 변하는 스텝의 자연 환경이 요구한 삶의 방식일 것이다. 몽골 제국의 해체와 함께 문명의 매개체로서 유목민의 역할은 쇠퇴했다.
세계라는 개념을 낳은 것으로 유목 문명은 그 역할을 다했던 것이다. 한 비문에 이런 글귀가 전해진다. 우리 여기에 궁궐을 세운다. 우리 여기에 성벽을 쌓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세토록 기억하지는 못할 것이다. 토인비는 말하기를 유목민에게는 역사가 없다. 단지 지리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 이제 인류 문명사에서 유목이라는 삶의 양식은 사라지고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이 거기 자리 잡게 될 것이다.